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3,370만 명 쿠팡 통째로 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3,370명이 아니고요. 3,370만 명의 정보가 통째로 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여기 볼까요? 역대 최악의 전 국민 정보 유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털렸냐? 이름, 주소,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다 털렸다라는 거죠. 누가 했느냐? 중국 국적의 직원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다 털렸는데 심지어 5개월 동안 쿠팡은 인지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털렸는지 알았느냐? 다음 기사를 좀 가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쿠팡 중국인 전 직원 고객에 협박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죠. 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이 중국인 전 직원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보냈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10월에 퇴사한 이 직원이 지난달 초에 일부 쿠팡 고객한테 최근 주문 목록, 전화번호 등 쿠팡 계정 정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한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고, 해당 소비자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쿠팡이 자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고객이 말 안 했으면 아직도 몰랐을 거냐라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저희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 3일 계엄 1년 특별 담화 발표. 작년 이맘때죠. 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습니다. 네, 오는 3일이면 꼭 이제 모레면 딱 1년이 된다라는 건, 이날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과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 계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계엄 사과 저울질, 국민의힘은 1년째 내홍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계엄 1년을 맞아서 제대로 된 사과를 좀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과해야 됩니다. 아유, 충분히 했습니다. 어떻게 더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맞붙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여기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더욱 심화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일본 가수 노래를 부르다가 쫓겨났습니다. 중국의 한일령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공연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꺼지고 진행 요원이 들어오더니 내려가 주세요라고 요구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중국의 한일령이 대체 어디까지 확대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눈에 봐도 아는 이 사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북한의 국무위원장.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선글라스를 낀 이 여성, 누구지 싶지 않으시나요? 네, 바로 딸 김주애 양입니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양, 무려 3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는 바로 저 모습. 지금 이 북한의 이 공군 80주년 기념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공대지 이 타우러스를 공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딸 김주희 양이 같이 나왔다. 지금 보면 아빠랑 똑같은 가죽 재킷을 이 세트로 맞춰 입고 여기 선글라스까지 끼고 좀 성숙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온 모습이죠. 지난번에 중국 갈 때 같이 간 것까진 봤는데 그 뒤에 3개월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등장했다. 우리 건재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네 명 중 3명이 털렸다라는 겁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다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쿠팡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피해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유출된 정보, 쿠팡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지금 다 털렸다라는 거죠.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 거기에 이 쿠팡으로 시키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다 보니까 공동 현관, 비밀번호, 그리고 뭘 시켰는지 주문 내역까지도 다 뚫렸다. 다만 뭐 카드 번호나 이런 건 뚫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이 쿠팡의 얘기인 건데 박대준 쿠팡 대표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국적 직원이 유출했다고 좀 알려졌는데 이분이 원래 하시던 업무가 어떤 부서의 어떤 일이었는지. 그것이야말로 지금 수사의 영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찰과 정보기관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대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그다음으로 급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확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쿠팡 대표는 중국인 전 직원의 소행인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거는 경찰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도 좀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키워드가 이거죠. 4명 중에 3명이 털렸다입니다. 지금 저희 여기에 4분이 나와 계세요. 마침 딱 4명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쿠팡 안 쓰시는 분. 뜻밖의 50%예요. 네. 4명 중에 3명이 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2분이 지금 안 쓰는 걸로 나와서 상당히 이 평균보다는 좀 낮은 낮은 이용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성인으로 따질 때 4명 중에 3명에 달하는 3,370만 명이다 보니까 그 정도 이 수준까지 된다라는 거죠. 역대급 유출이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털린 이 유출을 쿠팡은 5개월 동안 몰랐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중앙일보 볼까요? 이거죠. 중국인 전 직원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해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고객이 만약에 회사에 항의를 안 하고 아이 뭐야 라고 무시하고 넘어갔으면 쿠팡은 여직 몰랐을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굉장히 더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갖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객에게 협박 메일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그때서야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그런 기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도 1차적인 발표 때 4,500명 정도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불과 열흘 사이에 7,500배인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것조차도 쿠팡의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능력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소비자가 항의 안 했으면 몰랐다? 이 상황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이 고객한테 협박 메일을 보낸 뒤에야 인지했고 이 말인즉슨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항의가 있기까지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쿠팡의 잘못이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은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데 이틀이 지나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인지한 건 4,500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4,500개에서 7,500배가 돼버렸어요. 3,370만 개가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쿠팡이 단순히 몰랐어요. 물론
이 단순한 사안도 아니긴 합니다. 상당히 큰 사안인데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줄줄이 지금 실책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이 항의성 메일을 이 항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느냐. 근데 물론 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전직 직원이 고객한테만 메일을 보낸 건 아니긴 합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전직 중국 직원 정보 유출 이후에 쿠팡에도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경찰과 쿠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퇴사 후 해외로 나간 상태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수상한 게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건 보안을 강화해라. 강화 안 하면 나 공개하겠다라는 건데 로빈훗이라는 거냐, 정의의 사자라는 거냐, 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는 거죠. 꿈꾸기가 있겠죠. 이미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전문가들한테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은 팔아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그 전직 어떤 그 중국인 직원의 한 단순한 비행인가 아니면 그 배후에 뭔가 있는가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아하.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은 어떻죠? 대한민국의 유통의 혁명을 가지고 온 것이 쿠팡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쿠팡을 넘어서 중국에 있는 큰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중국산 유통업체의 한국 침투가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 사안에 있어서 1차적인 피해는 저를 포함한 쿠팡 가입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쿠팡의 신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글로벌 유통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쿠팡의 전직 직원의 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도 또한 쿠팡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네. 단순히 이 사건을 개인정보 탈취 사건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 이런 부분에까지 심층적인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바로 저와 같은 이메일에 담겨 있는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너무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금전을 요구 안 하고 보안을 강화하라고 그래. 근데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미 진즉에 팔 건 다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의 소행이냐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가세한 거냐. 이 배후에는 중국 쪽이 이 중국의 어떤 이커머스의 이 움직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주 굉장히 큰 33,070만 명입니다. 성인 4명 중에 3명은 75%는 다 우리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쿠팡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볼까요? 쿠팡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쿠팡 홈페이지 지금 이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만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봐야 저희가 아주 크게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대표이사고요. 유감이고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줄줄줄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클릭을 해야 되는 거고 신용환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일반 사람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과문이 있어 배너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마 쿠팡 같은 경우는 네. 마케팅을 전문으로 했던 고속 성장했던 그 비법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레이프코프가 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프레이밍에 대한 법칙 있잖아요. 자기들이 여전히 이런 사태에서도 자기들 마케팅을 앞쪽에 띄우고 아주 작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이름이 거론될수록 자꾸 어떤 탈취, 정보 유출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올수록 계속 고객들 머릿속에 네. 그런 프레임이 박힌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마케팅적인 걸로 오히려 없는 이런 이제 일종의 꼼수, 얄팍한 상수를 부리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 또 타이밍을 놓치는 사과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본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에 익숙한 어떤 그 테크닉 기법을 활용해서 저렇게 꼼수를 부리고 진정성 없이 하는 것이 거꾸로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과문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이렇게나 찾기 어려워서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냥 작게 배너처럼 사과문 그냥 게시하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네. 이 중앙일보 성인 4명 중에 3명 정보가 털린 셈. 요 기사 저 있죠? 그 기사 준비됐을까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성인 4명 중 3명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공동현관 비번 어쩌나 불안하다라는 거죠. 쿠팡 배송을 하면 이 배송이 정말 문 앞에까지 가기 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을 하죠. 그런 이것까지도 다 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차후에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문제를 실제로 맞닥뜨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문제 심각성을 조금 느끼고 아무래도 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광고성 연락이 자주 온다고 느껴서 혹시 해당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들으셨죠? 이건 정말 직접적인 두려움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문 열고 그냥 들어와서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떡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쿠팡에서 얘기를 하는 게 결제 정보는 전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롯데카드도 처음에는 결제 정보는 괜찮아요라고 했었는데 CVC 번호까지 다 털린 게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 쿠팡이 처음 얘기했을 때 네. 앞서 이제 김진욱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3,370만 개 10일 후에 이렇게 됐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4,500개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실상 7,500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지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야 됐는데 쿠팡이 그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거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를 했을 때부터 본인들이 조금 은폐하고 싶은 내용들은 적당하게 가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중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또 이게 해킹이 됐거나 하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의 문제점이 얼마나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쿠팡이 굉장히 시장의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지면 쿠팡이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사실상 대형마트 규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게 하고 심야 영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쿠팡이 지나치게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쿠팡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쿠팡이 너무 독점적인 권한, 공룡이 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도 있다라는 취지로 좀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민주당만의 책임이겠습니까?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사후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온라인 유통몰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과정들 속에 보면 지난 2020년, 21년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적 환경들도 존재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측면은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을 좀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쿠팡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쿠팡
이 자체만의 문제가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롯데카드 유출됐었죠. SKT 유출됐었죠. 네. KT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각각의 사안으로 독립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한 개인 또는 어느 이 공동체에 네.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융합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지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우려가 크고 그중에 이 3,370만 명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게 털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가 결합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네.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지만 각 기업들이 굉장히 그 우려점을 가지고 이 정보 보안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요. 제가 어떻게 이런 큰 기업에서 5개월, 6개월이 지날 동안 그 보안 관리가 이렇게 안 됐었을까. 매월 사실은 해도 부족할 판인데 좀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찝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370만 명 이번에 쉽게 말해서 털린 정보의 규모만도 크긴 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서서 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지 않았느냐. 앞서서 이 털렸던 이 정보들 여기에 여기는 비밀번호만 있고 여기는 카드 번호만 있고 여기는 집 번호만 있으면 다 같이 모아서 이 사람의 카드 번호가 집 번호가 이거네? 라고 같이 융합하게 되면 이거 진짜 큰 문제다. 정보 융합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최순영 변호사님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 종합될 경우 개인의 신상이 몽땅 다 털릴 수 있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개인 정보가 여러 가지로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단순한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국제적 공조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재명 정부하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2,300만 건, 그리고 또 지난 9월 KT, 나아가 이번에 정말 거의 전 국민 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 다 탈탈 털린 쿠팡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히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이 범인이 누군지 특정됐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건과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는 형사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정부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와 처벌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특정되는 사람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인도를 받아서 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함으로써 앞으로 앞으로 어떤 일인들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 특정이 된다고 하면 이걸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신용환 위원님 짧게. 네네, 강력히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SK 같은 경우는 4월, 그다음에 이 쿠팡이 발생한 건 6월이란 말이죠. 네. 이재명 정부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면에 있는 코드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속 성장에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천지청에서 덤니 만회했던 쿠팡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6월 달에 이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고속 성장하는 기업들의 윤리 경영, 비즈니스 에식스 시대에 윤리 경영에 대한 허점 이런 것들도 다시 봐야 된다. 노동자, 근로자들의 눈물의 이면을 팔아먹는 듯한 그런 어떤 부도덕함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나 마케팅에도 영향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번 사안을 갖고 이재명 정부, 그전에 윤석열 정부 여야를 가리기 전에 여야 없이 대처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지금 일단은 유출된 거에 대한 수습이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럼 이미 유출이 됐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같이 볼까요? 네, 소비자 행동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을 받고요. 기존 결제 수단으로 등록했었던 걸 변경하시기를 권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 이런 거 알 수 없는 링크들 이거는 클릭하지 말아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유출이 됐죠. 보이스피싱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번호일 경우에는 받지도 말아라라는 거. 쿠팡의 비밀번호도 변경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긴급 앱 업데이트 혹은 피해 보상 신청, 환불 등등의 문구를 활용한 URL이나 광고 사이트 이런 앱 설치고 하세요라고 오면 이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물론 이 사건이 공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쿠팡에선 피해 보상 얘기를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보상 환불 이런 거에 혹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문자가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어제 주문한 기저귀 배송 오류에 5배송이에요. 요거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라는 문자가 올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링크 누르시면 안 된다. 근데 진짜 배송 잘못 들어간 거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럴 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일단은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카카오톡 채널 보호하라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진짜일 때 들어가시고 아니다라고 나오면 요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피싱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쿠팡에선 가타부타 배상합니다 안 합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임은 집단 소송 움직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최 변호사님, 이거 소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쇼핑몰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 전 SK텔레콤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정보 관련되는 위원회에서 1인당 30만 원의 그 화해 공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SK텔레콤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SK텔레콤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가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이 법원에서 최종적인 어떤 판결을 했을 때에 기존에 있던 어떤 그 선례에 비춰봤을 때에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SK텔레콤에서 문제 제기된 것보다는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봤을 때는 손해배상액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쿠팡에서 어떤 대안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집단 소송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쿠팡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기 때문에 이 추이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분입니다. 기사 보시죠. 야 내분 격화, 개헌 반성 말하자 강성 지지층이 욕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 같이 보시죠. 네, 지난 29일입니다. 29일 대전 지난달 29일인 거죠.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양향자 최고위원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최고위원 앞에서 막 이제 항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몸을 좀 막는 이런 모습들이 빚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국을 도는 국민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이 빚어졌다는 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있을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 이제 우리가 청년들에게 우리가 꿈을 괜찮습니다. 네,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제가 드린 말씀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이 혼란의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이기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내려가라고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극단적인 언어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화나십니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습니까? 네. 지금 분명히 국민대회 지지층 앞에서 우리 이런 생각 갖고 있어 우리 하나가 됩시다라는 취지로 하는 국민대회인 건데 여기에서 양양자 박정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은 내려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레면 계엄 1년입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충분히 했다.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 내려와라 라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사실 뭐 일부라도 목소리가 크면 전체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실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지금까지 했는데 또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라는 목소리.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비율을 딱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제가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참 다양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법부를 뒤흔들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자 탄핵 특검 운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법부 인사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중지하고 재판을 아예 삭제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대장동 일당의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란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을 자꾸 정치 영역으로 끌어다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대법원의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파면됐고요.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대로 놔둔 다음에 저희는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의 할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계엄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민주당이 수많은 30번 가까운 탄핵에 대해서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계엄 있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과를 했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인가 여부는 사법적인 어떤 절차를 좀 기다려보고 저희는 야당으로서의 존재감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다만 내부에서 여러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만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냐라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김진욱 대변인님. 또 민주당에서는 계엄이 그럼 내란이지 뭐야라고 얘기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엄이 내란이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저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모습을 보면서 장외 집회를 지금 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특히 저 장외 집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당원들의 하나 되면 결속을 모으기 위한 자리인 것인지 아니면 당 지도부 분열상 보고대회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나오신 지도부의 일원들께서 서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된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 맞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못 느끼신다면 아마 그 지방선거에서 매우 무서운, 매서운, 따가운 질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당 지도부 분열상 보고대회냐, 굳이 분열된 모습을 장외 집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확실한 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예요.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를 했고
당대표와 진호부를 비난했고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표현했고 등등등 어마무시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무감사위가 나 말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감사도 또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1주년 앞두고 그걸 막으려고 목숨을 걸었던 한 전 대표의 공격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국일보의 오늘 제목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 계엄 사과 대신 한동훈계 겨냥 감사. 두 쪽 난 국민의 힘이다. 최진영 변호사님. 결국 이런 움직임 다 한동훈 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계가 왜 겨냥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적 조치가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사과라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이 사건, 이와 같은 논란은 벌써 다 끝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본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에 이 사안을 그렇게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것을 본인들을 겨냥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결국 민주당도 당원 민주주의라듯이 국민의힘도 당원들의 당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그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김민수 최고위원 내지는 지금 장동혁 대표로 뽑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당무 감사를 하는 것은 저는 늦었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털고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당원 민주주의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에 따르는 어떤 선거의 어떤 패배 이런 것보다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그런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떤 전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 한동훈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한동훈계가 겨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진즉에 끊어냈어야 되는데 끊지 못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아까 결국 이 당 지도부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이 장동혁 대표가 뽑힌 것 자체가 당원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장외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이게 한줌 당원의 뜻입니까? 이게 한줌 극우의 뜻입니까? 누군가는 당원 게시판 조사가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우리 당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당무감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부에 관련된 부분보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당원 게시판 조사는 지도부의 뜻이 아니라 이건 당원들의 뜻이다. 지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당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신용환 위원님. 네. 손 피켓에 보면 네. 윤 어게인 피켓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게인 2017이 떠올랐습니다. 대선에서 2017년도에 지고 나서 계속 우루 결국 극우화되면서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말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자체적인 가치 철학에 대한 재정립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때 만약에 1층 바닥에 떨어진 거였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 다시 한번 내란, 12.3 내란 그리고 지하실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것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저 장외 집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외부의 주적을 타겟을 일부러 만들어서 눈을 돌리는, 시선을 돌리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장외 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원 게시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런 논란, 당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게인 2017, 2018에서 한치도 나아감이 없다. 지금 3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의 진정한 가치 철학, 대한민국을 70여 년 중에 55년을 이끌어온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런 출발선에 다시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 나아가지 못한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저희가 지금 내분이다, 당무감사위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게 주목되는 이유가 내일 모레 계엄 1년이 되는 날 장동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대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어떤 방향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라는 데서 시작이 사실 되는 건데 장동혁 대표가 예전 한동훈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 때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혼재돼서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떨어뜨리기 위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기 전부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속된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당원 게시판도 그런 공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 바로 옆에서 수석 최고위원이었을 때 한 얘기는 이 당원 게시판 수사 이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김기영 대변인님. 내일 모레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과 네. 이 계엄 1주년 같이 당원 말씀드립니다. 게시판 얘기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원 게시판은 장동혁 대표의 관심사 이상입니다. 당원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논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당대표와 연관이 있는 그 관련된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된 그런 분들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못하겠습니까? 익명 게시판에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걸 물어보사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근데 저는 그 문제를 굉장히 계속 키웠다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당시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동훈 당시 대표 가족이 그거 관련해서 연관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당대표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별개라고 봤죠. 근데 그 당시에 당대표로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단호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끌어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뒤늦게라도 이제서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왜 지금 해서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저는 지금 정도는 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 3일이라는 그 시점이 참 애매합니다. 1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오는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런 사과가 도리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12월 3일이라는 그 측면보다는 정치적 공간이 열리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냐 아니냐, 사과를 하냐 마냐 이게 지금 계속 뜨거운 감정일 수밖에 없는 게 SNS상에 날선 공방이 주말 동안 여러 번 오갔습니다. 처음에 이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이죠. 배현진 의원이 SNS에 뭐라고 썼느냐. 윤석열 시대와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율을 맞추는 정당이 돼선 절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어좌에 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린 결별해야 됩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상당히 단어가 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나섰느냐? 김계리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누가 누굴 보고 천박을 운운하는 거냐? 지금 글 수준 보고 피식했다. 민주당이 지라시처럼 짓거리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계엄이 왜 일어난 건지 공부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김계리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유정화 변호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여자 하나 때문에 계엄했다고 믿는 단세포적 사고는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 수준만 본다면 이 발언이 이해되지 않는 바도 아니네라고 살짝 비꼬는 듯한 걸로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게 얘기했는데 더 세게 2명이 받아쳤죠. 여기에 배 의원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이 글이에요.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는데 여기에 긁혀서 괜히 발작을 한다. 윤호개인당을 만들려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굴러들어온 장사치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오가는 핑퐁의 대화가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가끔 맞는 말도 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이 됐나요? 입당하려다가 입당 못하지 않았나? 보류 상태로 네, 보류 상태인데 뭐 그게 입당이 불어된 것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계엄이 지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찬탄 반탄 그리고 윤한 갈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아직도 윤한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내분이 아니라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닌가. 그렇다면 이 국민의힘의 하나가 되겠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저는 여전히 큰 의문이 남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진경 변호사님. 사실 최근에 제가 장동혁 대표와 네.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제 사법연수원 동기 옆반 형님이시거든요. 그 자리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의견을 다 듣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건 그에 대해서 지지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날 당대표로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다만 지금 당내에서 지금 여성 법조인과 여성 의원들 사이에 얘기가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강한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물론 그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야당과 싸워달라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무엇인가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지금 살짝 좀 애매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일단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있겠죠. 12월 3일 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하지만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이 대여 투쟁을 위해서 뭔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과 혹은 더 나아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까지 있을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데이트 폭력 대 2차 가해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나오는 거냐 같이 보시죠. 준강제추행 의혹 장경태 사실이 아니다. 근데 주진우 2차 가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습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4, 남자 2, 총 5명이었습니다. 당시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저에게도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습니다. 네,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김기영 대변인님, 이건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고 난 오히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얽혀 있는 나도 일종의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는 신공을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성추행 사건은 굉장히 은밀한 상황에서 있기 때문에 둘만이 알고 그 피해자가 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목격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이 있고 영상 속 녹취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 거기를 왜?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본인의 잘못을 좀 인정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첫날에서 지금 한 4, 5일 지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당당하고 본인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좀 분위기 보고 견적을 내보니까 이거를 진영 공방으로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게 내란 세력의 눈엣 가시가 장경태이기 때문에 장경태를 뭔가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이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재선을 하고 또 지금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여러 가지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힘으로 누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일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진실 공방이 아니라 본인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폭력이라는 본질적인 사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꿔치기를 하다가 제가 볼 때는 끝내 되치기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고 프레임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먹힐 텐데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경태 의원은 당사자죠. 이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 지금 직접 기자회견으로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이 민주당 보좌진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래요. 같이 보실까요? 사진이랑 같이 올라온 게 우리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명의로 장경태 의원한테 성추행 협의를 뒤집어 씌우는 이 여자 비서관을 고발합시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이 같이 올라왔다라는 건데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누구한테 성추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남성의 어깨를 오히려 만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긴 장경태 의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가짜 사진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던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 공개에 또 주진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가세를 합니다. 주진우 의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짜 사진까지 퍼뜨립니다. 앞에선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선 조직적으로 2차 가해질 구속고발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민주당의 자아분열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앞뒤 다른 거 아니에요? 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의 보좌진의 그 한 명의 의견이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에서 진상을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또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고 양측 모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관철될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경찰 조사가 나올 때까지 그 조사를 기다려 보면 될 일입니다. 어느 쪽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어느 쪽이 누군가를 부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로 바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놓고 그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가해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이 당사자가 누구인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2차 가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점을 표하고요. 어차피 경찰 조사 과정이라든지 당의 윤리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질 것이고요.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명의 글을 올린 게 민주당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조사하는데 이걸 자꾸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이 해당 여성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오히려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조승래 사무총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이제 윤리감찰단은 어떤 대표가 이제 감찰 지시를 했고 감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중간에 관여하거나 보고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감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는 것 같다. 좀 기다려보겠다 감찰단의 조사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용환 위원님, 보통 이런 사건이 좀 벌어지면 이 사안을 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탈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김남국 전 의원 코인 문제 때도 장경태 의원도 제 기억에 맞다면 장경태 의원이 살아서 돌아오시라고 탈당을 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탈당은 아닌 겁니까? 제가 속한 기관에서도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데 네. 여전히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느끼지 못한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런 게 크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다시 배우고 하는데 네. 정말 불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타깝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살아서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이게 최근에 발생해서 바로 어떤 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년여가 지나면서 김준욱 의원님 말씀대로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는 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제3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또 논란이 더 번져서 결과적으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양상이 되는데 당 입장에서 이제 윤리감찰단의 지시를 조사를 지시한 상태에서 어떤 팩트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이제 너무나 팽팽한 그런 객관적인 입장들을 갖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놓고 지금 당장 뭐 물러나라 당직 그 서울시당위원장 이런 걸 물러나라 하기에 조금 몽삭한 면이 당 입장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좀 이렇게 뭐 물러나라 탈당을 하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엔 좀 당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민주당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어떻게 보면 녹아들었고 그와 같은 민주당의 여성 인권 친화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여성표들을 민주당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그 이후에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민주당 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안을 그 많은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예전에는 민주당의 그 새누리당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누리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거꾸로 더듬어 만진당이라는 비판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합니까? 피해 여성의 어떤 진술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피해 여성의 주장과 진술을 존중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행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지금 국민들은 묻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무슨 일을 묻는 것이지 그 다음 날 24일 날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과연 장경태 의원이 무슨 행위를 했는 것인지 지난 MBN 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은 이 장경태 의원이 손으로 얻은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묻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 다음 날 남자친구로 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안이 해결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건 다른 사안이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죠. 윤리감찰단 조사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이 사안이 더 커지지 않고 좀 수습이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번째 인물 누구냐? 지금 두 명이 등장했죠. 전한길, 윤석열 두 사람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라는 거죠. 윤석열, 전한길의 옥중 편지를 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옥중 편지를 썼습니다. 전한길 씨한테 대체 뭐라고 썼는지 전한길 씨가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인데 여러분 희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5년 7개월이나 정치범을 모셔서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꼭 석방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굳이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아도 되지만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적 변호인단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답신을 보내왔는데요. 저한테뿐만 아니고 바로 국민 여러분과 청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전한길의 도구를 이용해서 국민들께 전하는 메시지로 저는 보였습니다.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편지 내용 구구절절 제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기도하는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옥중 편지 내용, 전한길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준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전한길 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책을 많이 보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좀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어떤 선택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다가 계엄을 이루고 어떻게 본다면 헌재에서 파면당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본인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 전 강사에 대한 그 개인적인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묻어나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유독 크게 고마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일단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얘기 분명한 건 박지원 의원은 나는 반댈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보실까요? 윤석열 옥중 편지에서 전한길은 하나님이 보낸 선물, 그럼 건진법사는 부처님이 보낸 선물이냐라고 SNS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요거 김진욱 대변인님, 정치 번역기 해주시죠.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표현에 의하면 12.3 비상계엄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석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본인을 지지하는 전한길 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지금 건진법사는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상황들로 보면은 뭐 부처님의 선물이냐 이렇게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비꼬아서 비판하신 것인데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국민 앞에서 큰 소리를 빵빵 쳐놨을 때 그 이후에 지금의 보여지는 모습이 과연 그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 모습인가 하는 부분을 옥중에서 잘 들여다보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옥중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네, 상하이에서 노래하던 중 쫓겨난 일본 가수입니다. 중국의 한일령이 심화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노래를 부르던 중에 다 채 부르지도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直接终止吗？我操，有毛病啊！我操！全中国一刀切啊！见证了现场。 네, 노래를 채다 부르지도 못하고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 마이크가 꺼지더니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라고 깜짝 놀래더니 그냥 뒤따라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소속사의 설명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딱히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불가피한, 부득이하게, 급히 중단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노래를 중단한 거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가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국 중단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얘기하는 건 신용환 위원님 사실 이거 총리 발언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취임 이후에 일제 양국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만 유사시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격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굿즈, 뭐 소장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하기까지 열풍이 불 정도로 가다 보니까 아마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취소하기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대체 이 갈등은 어디까지 깊어지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